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서점문을 닫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서점문을 열곤 합니다. 사실 이 채널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채널이라서 책을 읽지 않으면 영상을 만들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책을 많이 읽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 저는 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민음사 버전 김희영 교수의 번역본으로 지금 읽고 있는데 4권, 5권, 6권을 읽었습니다. 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제가 예전부터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가 프루스트 사후 100주년 기념으로 이 민음사 번역이 완간이 됐기 때문에 완간된 기념으로 전체를 한번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5, 6권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좀 대충 읽었어요. 특히 이 게르망트 쪽은 내용 자체가 사교계의 이야기, 그러니까 주인공인 마르셀조차도 지루하고 지겹다고 이야기하는 전통 귀족 가문들의 가문의 계보, 가족의 계보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러나 물론 여기에 이제 주요한 이슈였던 드레피스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반응이라든지 프루스트에게는 중요했었던 문제였는데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나누는 대화들도 끊임없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프루스트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았던 두 기둥, 스완네 집 쪽으로와 게르망트의 그 한 기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찾은 시간,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에는 알베르틴과의 사랑이 파탄이 난 후에 병을 앓고 요양을 거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게 바로 이 게르망트 저택에서 마지막에 무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편인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대충 읽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읽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올해 안에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읽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권, 이게 이제 2편에 해당하는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의 2부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중요한 알베르틴과의 관계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베르틴은 일부 수완네 집 쪽으로 해서 어린 마르셀의 몽상을 사로잡았던 질베르틴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랑하는 여인 대상인데요. 나중에 이 5편인 갇힌 여인, 6편인 달아난 알베르틴에서도 주요한 인물이 되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그 인물이 등장하고 뿐만 아니라 작가가 되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편에는 작가인 베르고트라는 모델이 등장하는 반면 이 2편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는 화가인 엘스티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음악가인 뱅퇴유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엘스티르와 관계된 그림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되게 꼼꼼하게 읽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전체적으로 마르셀이 작가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중심 스토리 라인이라고 했을 때 그 매번 작가와 화가와 음악가가 이 마르셀에게 주는 예술적 영감과 또 예술가에 대한 생각들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프루스트가 생각하는 예술에 대한 하나의 자아, 분신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읽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 그 문장의 어려움 때문에라도 상당히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매 권이 중요한 것 같지만 특히 이 3편 게르망트 쪽과 그 엘스티르와 알베르틴과의 관계가 나오는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대충 읽었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라딘에서 이 마르셀 프루스트의 찻잔 세트와 그리고 이 접시를 구매를 했었는데요. 이 접시는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일단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7편의 불어 제목과 출간 연도가 새겨져 있어서 가끔 저는 이제 5편인 갇힌 여인과 6편인 달아난
알베르틴, 사라진 알베르틴이 계속 헷갈렸었어요. 늘 곁에 두고 사용하는 찻잔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목에 대해서 헷갈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1913년도에 스완네 집쪽으로가 출간이 되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바람에 2편인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가 좀 늦어졌죠. 1919년에 출간이 됩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애초에 기획했을 때는 잃어버린 시간, 되찾은 시간 이렇게 두 가지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첫 책인 수완네 집 쪽으로가 나올 때쯤에는 수완네 집 쪽으로, 게르망트 쪽, 되찾은 시간 이렇게 3부로 나뉘었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게르망트 쪽의 일부였던 이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가 좀 분량이 더 늘어나면서 독립적인 편으로 수정이 된 거죠. 그리고 3편이 게르망트 쪽이 20년에서 21년도에 출간이 됐고 4편인 소돔과 고모라 이게 이제 프루스트 생전에 출간된 책의 마지막이죠. 이후에 3편은 사후에 출간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셀레스트 알바레의 회고록에서 봤듯이 프루스트는 분명 마지막 끝을 봤지만 사실 출간까지 작가가 수없이 수정을 하고 최종 원고로 출간을 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세한 내용도 내용이고 인물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늘 이걸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큰 그림, 그러니까 프루스트가 마치 대성당을 짓는 것처럼 기획하고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짜놓은 이 엄격한 한 편의 소설이 사실 방대하고 만연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구성 단계마다 프루스트가 부여하려고 했던 의미, 드러내고자 했던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독서 성향이 이런 책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간의 권위를 부여받았고 수없이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하고 해석을 해놓아서 그것들까지 마저 읽어내는 기쁨을 주는 책, 그런 책들이 아무래도 제가 끌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 에릭 카펠리스의 그림과 함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라든 이영식 선생, 펭귄 클래식 코리아에서 번역을 하셨던 그분의 또 나름의 해석을 겸비한 그런 책과 함께도 보고 있고요. 그림은 정말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라서, 그리고 이 각색과 그림을 맡은 스테판 외에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만화 버전도 제가 이걸 한 권을 또 중고책이 나와 있길래 어떤가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 글들은 원전에서 그대로 따서 그 한 책인데 의외로 되게 유용하고요, 흥미로워요. 그래서 뭐 제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해석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는 재미가 저는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2부에 해당하는 이 사고는 이제 알베르틴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알베르틴이야말로 가장 생명력 있는 인물처럼 묘사가 되는데요. 알베르틴과 처음 만나는 장면에 대한 등장 장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발백이라는 여름 휴양지에서 할머니와 함께 휴양을 떠났는데요. 그곳 바닷가에서 어느 날 6명의 여인들이 오는 것과 마주칩니다. 사실 그래서 알베르틴이 꼭 그 어떤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6명 중 어느 누구라도 마르셀은 사랑했을 것 같아요. 알베르틴과의 만남에서도 그 바닷가에서 그 소녀들, 그 여인들의 그리움이 막상 알베르틴과 만나게 됐을 때 난 더 이상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사랑의 이야기, 그게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좀 반복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갇힌 여인, 그다음에 사라진 알베르틴에서는 그게 이제 폭발하는 것 같아요. 이 알베르틴은 생명력 있고 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포착하기 힘들고 모호한 존재처럼, 그러니까 늘 달아나는 여인입니다.
절대로 포착되지 않은 여인이라고 해요. 그 등장이 처음부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프루스트는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알베르틴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지? 스스로 질문할 만큼 그렇게 모호하고 그 붙잡을 수 없는, 계속 미끄러지고 달아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만남. 그때 방파제 거의 끝쪽에서 특이한 얼룩 하나가 움직이는 듯 그 모습이나 행동이 발베크에서 늘 보아오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대여섯 소녀들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이 낯선 소녀들 가운데 한 소녀는 손으로 자전거를 앞으로 밀고 또 다른 두 명은 골프 클럽을 들고 있었다. 자전거를 밀고 있는 이 여인이 알베르틴입니다. 그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은 발베크의 다른 소녀들과 뚜렷이 구별되었는데, 물론 발베크 소녀들 가운데서도 스포츠에 빠진 이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때문에 특별한 옷차림을 하지는 않았다. 이 소녀들의 생명력과 다른 여성들과, 특히 게르망트 쪽 귀족 가문들의 여성들과는 다른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6명의 소녀들을 각각 표현하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 소녀들 속에서 특별히 알베르틴을 구별해낸 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흰 달걀 모양 얼굴과 검은 눈, 초록 눈이 나타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그 모습이 조금 전 내게 매혹을 불러일으켰던 모습과 같은지도 알 수 없었고, 내가 나머지 소녀들로부터 분리해서 인식하는 이런저런 소녀에게 그 모습을 연결할 수도 없었다. 내 시각에서의 이런 경계 부재는 내가 곧 그 경계를 설정할 테지만 소녀들의 무리 너머로 어떤 조화로운 파동을, 집합적이고 유동적인 액체 같은 아름다움의 부단한 움직임을 퍼뜨렸다. 알베르틴이 누구인지, 나중에 알베르틴과 함께 중요한 여인인 앙드레가 누구인지 서로 구분하지 않은, 경계 없이 모호한, 명랑하고 서로가 웃으면서 즐거운 이 소녀들이 한, 어떻게 보면 덩어리처럼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다가 비로소 나중에 알베르틴이 구별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이 화가인 엘스티르의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를 모델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인상주의자들의 화풍, 특히 모네의 화풍처럼 계속 덧칠해지면서 하나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6명의 소녀들 속에서 알베르틴이라는 구별되는 하나의 대상이 드러날 때 과정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게 그 엘스티르와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런 흥미로운 것들을 알면서 읽어나가면 이게 지루하지만은 않을 텐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5, 6권 게르망트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들, 하지만 역시 여기에 중요한 샤를리스 남장이라는 이 남자와 그 다음에 마르셀의 친구인 생누의 인물 같은 경우도 주의를 해야 하고요. 게르망트 쪽 마지막 쪽에서 이 샤를리스 남작과 마르셀과의 해프닝이 있는데요. 마르셀이 그러니까 사랑 이외에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정말 의외여서 너무 놀랬어요. 그 다음에 이 샤를리스 남작이 이제 뒤편으로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에 등장을 하면서 결코 프루스트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문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 성 정체성이었던 동성애에 대해서는 앙드레지드가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밝혔던 것과 달리 프루스트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작품의 어떤 분신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 이런 점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오랫동안 읽어보고 싶었지만 막상 읽었을 때 어려움이라든지 또 느낌들이 지금은 있고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드는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그래서 끝까지 읽고 나면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저 역시 궁금한 그런 독서 와중에 있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였습니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